산 아래 물 한 개가 내려앉는 작은 고을. 그 변두리 움막에 최춘식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해도 실상은 허기와 한숨으로 세월을 깎아 먹는 늙은 사람이었지요. 춘식은 젊을 적엔 몸이 좋았습니다. 지게를 지면 지게가 가벼워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기운도 세월 앞에선 종이장처럼 얇아지더이다. 어느 해부터는 나무를 해도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겨울엔 나무가 마르기도 전에 장작값부터 깎아달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병으로 떠났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피부치가 없으니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으니 말도 줄었습니다. 그는 늘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이 사람보다 낫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은 춘식을 최늙은이라 불렀습니다. 놀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오래 버틴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그와 말을 섞는 이는 몇 없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자주 눈이 마주치는 이는 과부 김씨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지요. 김씨는 남의 집 일손을 거들며 쌀을 벌었고 춘식이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는 날이면 물 한 사발이라도 내주곤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대답이 짐이 되니까요.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소? 예. 대답은 늘 그 정도였습니다. 더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춘식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지요. 눈이 한 번 내리고 그친 뒤 다시 비가 와서 길이 질척해졌습니다.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때였고 산을 타는 사람들 발길은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춘식은 그날도 새벽 어스름에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이 고박 칼자루를 오래 잡기 어려운 날이었지요. 그래도 산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비어버리니까요. 산속은 늘 조용했으나 그날은 더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잠깐씩 끊기고 나뭇가지가 얼어붙어 부러질 때만 딱딱 소리가 났지요. 춘식은 장작감이 될 만한 마른 나무를 찾다가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작은 바위굴이 있는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비바람을 피하려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굴이었는데 사람은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처음엔 바람이 울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산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났습니다. 끊어지는 숨처럼. 울음이라기엔 너무 약했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얇았지요. 춘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속에선 멈추는 것이 제일 위험한 법인데도 그날은 몸이 먼저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다시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누군가가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인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자신도 낯설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산에서 오래 듣지 못한 탓도 있었지요. 그는 조심스레 바위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젖은 흙을 눌러 푹 소리를 냈고 그 소리의 소리는 또 한 번 끊겼습니다. 마치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굴 입구는 허리도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았습니다. 춘식은 몸을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먼저 보였고 그 다음엔 헝겊 뭉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버린 보따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보따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 살결이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 춘식은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얼굴은 얼음물에 씻긴 듯 희었고 손가락 끝은 자주 빛이 돌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래 버티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춘식의 머리에서 온갖 생각이 달아났습니다. 왜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더이다. 세상에선 늘 이유가 먼저여야 하는데 그날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늙은 손에 아이가 상하게 할까봐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헝겊을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믿을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겨울새 한 마리를 들었다 놓는 것 같았지요. 굴 한쪽에는 낡은 옥반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금도 아니고 빛나는 장신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옥빛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춘식은 그 반지를 주워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제 것이 될 물건이 아니었고 눈에 띄는 것은 늘 화를 부르는 법이었지요. 그는 다만 그 반지가 어쩌다 여기까지 굴러온 사연이 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주 약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춘식은 아이의 뺨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지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마치 누가 귀에 속삭이듯 아주 오래전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많이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사람 목소리가 또렷하더이다. 춥게 두지 마요. 춘식은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남의 눈엔 우스운 꼴이었지요. 늙은 나무꾼이 산속에서 주운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가는 모습이란. 하지만 그 꼴이 어떻든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누구 아이냐고, 왜 데려왔냐고, 관아에 알렸냐고.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알리면 아이는 관아로 끌려갈 것이고 그 뒤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지요. 그때부터 춘식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이 하나를 품에 안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산길을 내려오며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면 더 깊이 묶일 것 같았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이가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춘식의 손가락 한 마디를 잡는 그의 힘이 얼마나 약하던지 오히려 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더이다. 춘식은 그날 저녁 과부 김 씨의 집 뒤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는 늙은이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김 씨는 그를 보자마자 눈으로 먼저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솥에 남아있던 미음을 조금 데워 작은 숟가락으로 아이 입가에 대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삼키지도 못하고 흘렸습니다. 김 씨는 손등으로 그 미음을 닦아 주며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살려고 왔구먼요. 춘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사내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도 분간이 어려운 얼굴이었지요.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 그날 밤 김 씨는 아이를 이불 속에 넣고 자신의 몸을 붙여 체온을 나눴습니다. 춘식은 방 한 구석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요. 그는 한 번씩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가 오진 않는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조금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을 때 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있소? 춘식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은동이라 부르겠소. 김 씨가 눈을 들어 춘식을 봤습니다. 왜 하필 은동이요? 춘식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이유를 붙이면 거짓이 될까 봐서요. 그는 그저 아이 손목에 감긴 헝겊이 은빛처럼 희게 보였던 것, 굴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아이의 숨이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것, 그 모든 것이 작은 은빛 같았다는 것만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거칠어도 은빛은 쉽게 녹슬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소. 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은동이라 합시다. 그때부터 춘식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나무찜을 지고 오는 길엔 늘 젖은 천 조각, 미음이 될 쌀 한 줌, 따뜻한 물을 담을 작은 그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쓰러질까봐 몸을 아끼던 사람이 누군가의 숨을 이어놓으려고 다시 몸을 쓰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을 먹고 사는 입이 많았고, 관아에는 없던 사람을 반드시 기록하려는 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춘식은 알게 모르게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멈칫하는 눈, 우물가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입, 그리고 밤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는 소리. 그날도 춘식은 아이를 품에 안고 김씨 집으로 향하다가 길모퉁이에서 낯선 사내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관아의 아전, 정두식이라 불리는 이방이었지요.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웃음, 무언가를 잡아쥐고 있다는 웃음이었지요. 정두식이 춘식의 품을 흘끗 보았습니다. 춘식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춘식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숨기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은동이 잠든 사이 춘식은 마루 끝에 앉아 아주 오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를 패느라 갈라진 손, 피가 마른 손, 그 손으로 은동의 작은 손을 잡았던 것을 떠올렸지요. 그는 그 선택이 어떤 끝을 부를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핏줄이 아니라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일이 시작된 것이. 정두식의 웃음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춘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산에서 짐승을 마주쳤을 때보다 사람 눈빛을 마주쳤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걸 늙은 나무꾼은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배가 고프면 덤비고 배가 부르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덤비고 배가 고파도 남을 물어뜯지요. 무엇보다 사람은 말로 덤빕니다. 그 말이 관아로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칼날이 없어도 목이 조여옵니다. 그날 밤 김씨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안고 이불 속에 넣어 체온을 나눴고 춘식은 방 한켠에서 마치 파수꾼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은동은 한 번씩 작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이 끊기지만 않으면 그날은 넘어간다 싶었지요. 그런데 춘식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정두식의 시선이 보이고 귀를 막아도 낮에 들었던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소. 같은 마을 말들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김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늙은이 관아에 들키면 어쩌려우? 춘식은 대답 대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다고 말할 근거가 없었지요. 그래도 말은 해야 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더 불안이 커지니까요. 그냥 조용히 키우면 될 줄 알았소. 조용히라 세상에 조용히 되는 일이 어디 있소. 김 씨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은 다 비슷한 한숨을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은동은 김 씨 집에서만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씨 집은 마을 안쪽에 있었고 아이 울음이 새벽에 새어나가면 옆집 귀에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춘식의 움막은 변두리였고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지요. 결국 아이는 밤에는 김 씨가 돌보고 낮에는 춘식이 데리고 산 쪽 움막으로 옮겨 숨기는 식으로 번거롭고 위험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동이 조금 몸을 추스르자 또 다른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는 몸이니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곧 들키지 않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미음이 필요하면 쌀이 필요하고 쌀을 구하려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손을 벌리면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면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춘식은 쌀을 구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나무를 더 해오고 장작을 더 팔아 쌀을 푼돈처럼 조금씩 여러 집에서 나눠 사는 식으로요. 한 집에서 많이 사면 눈에 띄고 한 집에서 많이 얻으면 말이 붙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나눠 살아갔습니다. 어디다 쓰게? 장작을 사러 온 장터에 안악이 툭 물으면 춘식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겨울이 길잖소. 나도 좀 먹어야지. 거짓말이 길어지면 티가 나니 말은 짧게. 감정은 숨기고 표정은 비워두고. 춘식은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은동은 이상하게 울음이 적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울지 않으면 사람들은 착한 아이다라 하기보다 어딘가 이상한 아이다라 여깁니다. 특히 그 시절엔 더 그렇지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아이는 사람들 눈엔 사연 있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김 씨도 그 점을 걱정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조용하오? 배가 고픈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그러면 춘식은 아이의 배를 만져보고 손발을 주물러보고 열을 살폈습니다. 은동은 눈을 크게 떠서 춘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 춘식은 순간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춘식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진 거다. 나이 들면 별것 아닌 것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도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동이 밤새 열이 올랐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날카로웠고 기침하는 소리가 마을 여기저기서 들리던 때였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은 늘 위험합니다. 아이는 더더욱 약을 구하려면 의원을 찾아야 하고 의원을 찾으면 이 아이는 누구네 아이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질문은 곧 기록으로 이어지고 기록은 관하로 이어집니다. 김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약초산에 그거 있지 않소. 쑥이니 더덕이니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보다 산이 낫지요. 산은 묻지 않습니다. 산은 다만 내어줄 뿐입니다. 그는 그날 새벽 칼과 작은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발이 젖은 흙에 미끄러져도 손이 찢겨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뛰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 춘식이라면 자기 몸을 먼저 챙겼을 텐데. 그런데 그날은 은동의 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돌아왔을 때 은동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김 씨는 약초를 다려 아주 조금씩 은동의 입술에 적셨고 춘식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동이 잠깐 눈을 떴을 때 그 작은 손가락이 춘식의 손가락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 힘은 여전히 약했지만 놓지 않으려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춘식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려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손이 사람 마음을 붙잡습니다. 열은 이틀째 되던 날 조금 꺾였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하늘이 살리려는가 보. 춘식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기쁨이 커져서 오히려 재앙을 부를 것 같았지요. 기쁜 일은 크게 말하는 순간 깨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마을은 그 사이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김 씨 집에서 아기 그림자가 보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최춘식이 장터에서 쌀을 자주 사 간다며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늘 이렇게 자랍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도 본 듯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이 없는데도 들은 듯 말하지요. 그 말은 결국 정두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두식은 마치 우연인 척 김 씨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관아 일을 핑계로 동네를 돈다며 물 한 사발을 달라 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을 내주었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두식은 물을 마시며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방바닥을 핥듯 지나갔지요. 아이가 숨겨져 있는 안방 쪽으로 시선이 갈 때마다 김 씨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 요즘 살림이 좀 나아졌나 보. 뭐가 나아져요? 하루 벌어 하루 먹지. 그런데 쌀을 좀 자주 사는 것 같더이다. 정두식은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 속에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대꾸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애가 하나 있으니 죽이라도 자주 쓰지요. 그 말은 진실이면서도 거짓이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원래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정두식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으나 그 눈빛은 여전히 안방을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춘식과 김 씨는 규칙을 더 엄격히 세웠습니다. 낮에는 은동을 절대 마을 안쪽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밤에는 울음이 나오기 전에 달래고 문풍지 틈을 막고 부엌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근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동의 존재를 아는 사람을 늘리지 않는다. 사람 하나가 알면 둘이 알고 둘이 알면 열이 안다. 열이 알면 관아가 안다. 관아가 알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조심한다고 늘 조심한 대로만 가지 않더이다. 은동이 3살쯤 되었을 무렵 춘식의 움막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춘식이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발을 헛디뎌 다리를 삐끗했고 그날은 장작을 제대로 패지 못했습니다. 겨울땔감이 부족해지면 아이가 먼저 추위에 시달립니다. 춘식은 이를 악물고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동이 다가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손으로 장작을 만지더니 마치 오래 해오던 일처럼 장작을 가지런히 모아놓기 시작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장작을 패는 것도 아닌데 모아놓는 모양이 이상하게 일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어야 불이 잘 붙는지 아는 듯한 손놀림이었지요. 춘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요.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 손은 마치 기억을 더듬어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은동아, 너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은동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모아둔 뒤 움막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춘식이 장터에서 장작값을 적어 놓은 메모였지요. 은동은 그 종이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글자 비슷한 모양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삐뚤고 어린 손이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글자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의 더듬음이었습니다. 춘식은 그 자리에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순간은 기쁨보다 불안을 먼저 데려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법이었지요. 이 아이가 눈에 띄면 끝이다. 그 생각이 춘식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날 밤 김씨가 은동을 데리러 왔을 때 춘식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글을 아는 것 같소. 김씨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흉내가 아니요. 뭔가 아는 손이요. 김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자기 목소리도 두려운 듯 속삭였습니다. 그럼 더 숨겨야겠구먼요. 숨긴다고 숨겨지겠소. 춘식이 처음으로 약한 소리로 말했을 때 그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씨는 은동을 품에 안고 은동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애틋함이 함께 있었지요. 얘야 김씨가 은동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은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이 짧았고 말해도 어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일 뿐이었지요. 다만 은동은 김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기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작은 행동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달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춘식과 김씨가 단순히 아이를 살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탐내거나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된 것이, 그리고 그 감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두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발걸음으로. 정두식의 발걸음은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에 이방답게 서류를 품에 안고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은 늘 보던 것이었으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우물가의 말이 줄었고 장터의 웃음이 얕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오면 마을은 먼저 알아봅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관아 사람일 때는 더 그렇지요. 정두식은 먼저 주막에 들렀습니다.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말을 들으러 온 자리였습니다. 주모 박 씨는 정두식의 얼굴을 보자 일부러 더 분주한 척을 했습니다. 손이 바쁘면 입이 덜 움직이니까요. 그러나 정두식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이 좀 시끄럽다 들었소. 시끄럽다니요. 다들 겨울 나느라 바쁘지요. 아기 울음이 들린다더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막 안공기가 한 번 꺼졌다 살아났습니다. 박 씨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기 있는 집이 한둘이 아니지 않소. 그렇지요. 다만 기록에 없는 아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정두식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식으로요. 주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빠른 대답이니까요. 정두식은 그날 오후 김씨 집과 춘식의 움막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대놓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담장 밖에서 발자국을 세고 문풍지의 흔들림을 보고 마당에 놓인 그릇의 크기를 눈에 담았지요.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김씨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탓이었지요. 최늙으니 이젠 안 되겠소. 춘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아이가 자라는 속도는 사람들 눈보다 빠르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무엇보다 은동의 눈빛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은 곧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마련이니까요.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 탈이 잦다더라. 밤마다 개들이 괜히 짖는다더라. 산에서 부정한 게 내려온 게 아니냐. 말은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병이 나면 귀신을 찾고 가난해지면 부정을 찾지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대개 힘없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 말을 키운 이는 다름 아닌 떠돌이 무당 박만신이었습니다. 박만신은 해마다 한두 번씩 마을을 돌며 굿을 했고 사람들은 반쯤 믿고 반쯤 기대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보이진 않아도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도 맞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박만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숲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에 모두 귀가 쫑긋해졌지요. 그 숨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몇몇 시선이 동시에 산 쪽을 향했습니다. 춘식의 움막이 있는 방향이었지요. 그날 밤 김씨 집 앞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던졌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을은 방향을 정한 것이었지요. 이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야 하나.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춘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보낸단 말이오. 절이라도. 절도 관아가 있소.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만 남았지요. 며칠 뒤 정두식이 공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 둘을 데리고 나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명분은 호적 정리였습니다. 기록에 없는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은 곧 잡아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두식은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록에 없는 아이는 관아에서 맡아 키우는 것이 법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이라는 말 앞에서 개인의 사정은
늘 작아집니다. 숨기면 죄가 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늙은이 집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말은 더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은동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싸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도망칠 생각은 아니었지요. 그저 그날 밤만은 관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산속 깊은 곳, 처음 은동을 발견했던 그 굴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눈은 녹았지만 땅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동은 춘식의 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숨을 아끼는 듯 했지요. 춘식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은동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 만났던 차가운 기색은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동아. 춘식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데려온 것일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동은 춘식의 저고리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놓지 않겠다는 듯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춘식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돌려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춘식은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은동은 김 씨에게 맡겼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지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춘식은 스스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두식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지요. 무슨 일이오? 춘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긴 죄가 있다면 제 죄요. 정두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한 장면은 도망이거나 변명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어디에 두었소? 모르겠소.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었습니다. 춘식에게 은동은 이제 숨긴 아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위치를 말하는 순간 사람으로서의 은동은 사라질 것이 분명했지요. 정두식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겠소. 그리하시오. 춘식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춘식은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연루되는 순간 자기 삶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김 씨는 밤이 되어서야 은동을 안고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은동이 깰까 봐서요. 그 침묵 속에서 김 씨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엔 언젠가 이 아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위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은동은 보호받았고 춘식은 모든 걸 떠안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끝을 부를지는 그땐 아무도 몰랐지요. 춘식이 관아에 붙들린 뒤로 마을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지요. 큰일이 터지면 말이 많다가도 그 일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입을 닫습니다. 최춘식이라는 늙은 나무꾼은 그렇게 조용히 마을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모두 그날 저녁을 넘기기 위한 말일 뿐, 오래 붙잡을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춘식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아전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했으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숨겼느냐? 모르겠소. 처음엔 위협이었고, 그 다음엔 회유였고, 나중엔 체념이었습니다. 정두식은 여러 번 춘식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 이 늙은이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기엔 너무 담담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지요. 그 아이가 대체 뭐라고? 정두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춘식은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었지요. 정두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그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김 씨는 은동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떠난 뒤에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지 하고 말했지만 그 말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은 늘 가까운 불안에만 머무르니까요. 김 씨가 향한 곳은 먼 친척이 살고 있다는 고을이었습니다. 친척이라 해도 피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록이 느슨하고 사람의 출신을 깊이 캐묻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김 씨는 아이를 은동이라 소개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냐는 질문에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 데서 데려온 아이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데려온 아이는 정말 먼 데서 온 셈이었으니까요. 은동은 자랐습니다. 처음엔 말이 적은 아이였고, 그 다음엔 질문이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 말은 회피였지만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은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른의 말이 아니라 어른의 눈을 믿었지요. 아이의 비범함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은동은 그를 알아보았고 숫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물건 값을 어림잡아 계산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 말을 한번 들으면 그 사정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 놓곤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드러날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김 씨는 은동을 일부러 늦게 배웠습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게 했고 앞서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은동은 그 뜻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아이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접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늘 사람의 계산보다 길게 흐릅니다. 몇 해가 지나고 김 씨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은동은 그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은동을 말수 적은 아이라 불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를 좀 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소문이 결국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서당 훈장 이명학이었습니다. 그는 은동을 한 번 보고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배움이 빠르겠구나. 김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이 좀 빠를 뿐이에요. 훈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빠른 아이는 많소.
그런데 눈이 빠른 아이는 드뭅니다. 그날 이후 훈장은 은동에게 종종 책을 내밀었습니다. 정식 제자가 아니라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잠깐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은동은 그 짧은 틈으로도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밤이면 김씨 몰래 글자를 되뇌고 낮이면 다시 모르는 아이처럼 행동했지요. 그 이중의 삶은 피곤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숨김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가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깊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은동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구하러 다니며 밤을 새워 부채질을 했습니다. 김씨는 숨이 고를 때마다 은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은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말에 김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은동이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은동은 상복을 입고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깊어지자 김씨가 누웠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 침묵은 아이가 어른이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김씨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몇 채, 솥 하나, 그리고 작은 천 보자기 하나. 은동은 그 보자기를 풀다가 그 안에서 낡은 옥반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에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쥔 순간 오래전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 돌벽,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거친 저고리의 감촉. 그날 밤, 은동은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산과 어둠과 한 늙은 사내의 얼굴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자신을 지켜본 얼굴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은동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 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은동은 훈장의 추천으로 더 큰 고을의 서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칭찬했지만 그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면 과거가 따라올까 봐서요.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은동은 벼슬길의 문턱에 섰습니다. 그 이름이 장부에 오르는 순간 그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산에 살던 늙은 나무꾼.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았던 그 사람. 은동은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래전 관아의 뒤뜰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들은 날, 은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핏줄보다 깊은 정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동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 앞에서 그는 늘 그랬듯 한 발 늦게 반응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너무 분명할 때는 몸이 먼저 굳어버리기 때문이었지요. 관아의 뒤뜰, 이름 없이 묻혔다는 말은 그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름 없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동은 홀로 방에 앉아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산의 어둠, 굴의 어둠, 숨을 죽여야 했던 밤의 어둠. 그 모든 어둠 속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늘 먼저 움직이던 사람.
그 손이 자신을 산에서 끌어내렸고 세상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며칠 뒤 은동은 조용히 관아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은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부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점점 무게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그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앞서면 마음이 뒤로 밀릴 것 같았지요. 관아의 아전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은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예전에 최춘식이라는 사람의 일로 왔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더듬는 얼굴이었지요. 아, 그 늙은 나무꾼. 그 말은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은동은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그 사람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아전은 잠시 주저하다가 뒷뜰을 가리켰습니다. 표식은 없소.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죄인으로 나갔으니까. 은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는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모든 겉모습을 내려놓고 흙이 묻은 뒷뜰로 들어갔습니다. 풀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땅은 단단했습니다. 은동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그 흙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품처럼 묵직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핏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맞는 말은 없었습니다. 부르는 순간 은동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잠시나마 풀린 듯 했지요. 며칠 후 은동은 조용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에는 이름도 공도 자신의 앞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에서 아이를 데려온 늙은 나무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죄를 떠안고 사라진 과정. 상소는 길지 않았고 감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글이라는 것을. 윗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으로 보면 춘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사람을 재단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지요. 결국 판결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최춘식이라는 이름은 관아의 죄인 기록에서 지워졌고 그의 묘에는 작은 표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표식엔 벼슬도 공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 하나만 새겨졌습니다. 그날 은동은 혼자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향도 피우지 않았고 절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산에서 나무를 패던 사람을 기다리듯이요. 바람이 불어 풀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잘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 속에는 숨겼던 시간도 두려웠던 밤도 접어두었던 재주도 모두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동은 그 뒤로도 자신의 이야기를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출신을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비유로 받아들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듣기 편한 말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은동은 잊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던 날 굴 속에서 자신을 안아들던 손의 온기를.
그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큰 복이 내려왔다고 말하지도 않고 악이 벌을 받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정은 분명히 존재했고 덕은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그 늙은 나무꾼이 한 번만 더 외면했다면 이 이야기는 아예 시작되지 않았겠지요.